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기재부 내년도 이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는데요. 오늘 기재부 업무 보고와 함께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하고요. 그 다음에는 국정경제자문회의 이 두 회의를 동시에 오늘 주재를 했어요. 여기에서 매우 중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지금 3대 개혁, 인기 없더라도 끝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더해서 말이죠. 오늘 이 보고 자리에서 강조한 것은 노조 부패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는 강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거는 적폐이기 때문에 적폐청산 차원에서 노조 부패를 지금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적폐 청산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그런 것처럼요. 이 민노총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제 이 민노총의 이 불법 이 행위,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이제 부패 행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칼을 꺼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관련 대통령의 이 지시 말씀 이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이어서 이 원희룡 장관도요. 이 건설노조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났어요. 이 건설 현장에서 말이죠. 이 민노총, 이 한노총 마찬가지인데 이 노조들의 불법 이권 이 카르텔 활동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는요. 디지털 타임스가 의뢰한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이 갤럽의 여론조사하고는 조금은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갤럽 조사는요. 이 전화로 여론을 조사하는 거예요. ARS가 아니라 면접 조사인데 여기에서조차도 지금 갤럽에서 말이죠. 그동안보다 한 3% 정도 올라서서 40대로 올라섰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매우 중요한 이 여론의 개선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야, 그런데 말이죠. 지금 유명 브랜드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김정숙 여사의 옷 파는 거 이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기록물도 올리고요. 그리고 돈다발도 올리고 한국은행 띠지 이 관봉권으로 묶여져 있는 돈다발도 올리고 그래서 물적 증거까지 전부 다 폭로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옷을 누가 가져갔느냐? 옷을 이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 이게 이제 지난 4월 달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는데 그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이 옷을 맞추면은 이 여자가 와서 들고 갔어요. 이 정도로 이 김정숙 여사. 그러면서요. 구체적으로 말이죠. 37벌을 구했는데 이 값이 3,958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이 액수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김정숙 여사의 이 옷값은 이제 끝난 것 아니냐. 예, 끝난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된 이 문제.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옷값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소송도 제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액수까지 나와 있고 사진까지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말이죠. 이재명이가 이 판국에 말이죠. 폐륜 얘기를 했어요. 폐륜 얘기. 아니 누가 폐륜의 원조입니까?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폐륜의 원조는 이재명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갖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이 폐륜 얘기를 했어요. 이태원 참사 얘기하면서 더 이상 뭐라고 그럴까요? 이 폐륜 정권이 되지 말라. 예, 먼저 인간이 되라. 자, 누구한테 이거 인간이 되라고 그러고 폐륜 정권이 폐륜 정권이라고 비판해요. 야, 이거 정말 이재명이 이런 인간이 그야말로 인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맨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적폐 청산을 오늘 처음으로 집권한 이후에 처음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적폐 청산의 1호로 노동조합 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나섰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재부 보고 자리였는데요. 이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열고 그다음에 국민경제자문회의도 동시에 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경제 그리고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성격에 맞게 이 수출 드라이버를 강하게 걸겠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이제 회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수출 드라이버를 걸고요.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이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요, 이 정먹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선순환적으로 잘 가는데 지금 돈 먹는 게 이 부패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부패가 아니고 노동조합의 부패를 척결하겠답니다. 이 노동조합 부패의 척결이 결국은 적폐청산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했던 이 국정농단, 이 적폐청산하고는 근본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직접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어요. 뭐라고? 과거 인터뷰 때문에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전혀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적폐청산이잖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에 보내고 전직 국정원장 3명을 감옥에 보내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식 적폐청산 아니에요? 또 이 탄핵이다 해가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적폐를 청산하는 거, 즉 정치적인 재단을 해서 수사하는 거 이런 건 안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노조의 눈에 띄어 있는 이 부패 문제, 눈에 보이는 객관적 부패의 실상을 보고 거기에 맞게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별도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고요. 3대 개혁, 즉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 중에서 특히 노동개혁을 우선 주목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요, 이 견제받지 않은 조직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요, 이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추가적으로 보조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발언은 노조가 마치 회계부정을 저질러 왔고 부패한 집단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 아니냐. 이런 이 언론의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노조라고 하는 전체 명사가 아니다. 노조 모두를 갖다가 통째로 싹 다 적폐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불법만 딱 찍어서 핀포인트해서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폭력 그리고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 이게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이다. 그리고 회계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저항 오히려 말이죠. 이 썩은 부패 노조는 이 노조 집행부가 아니겠습니까? 일반 노조원들은 그야말로 이 노조의 이 본질적 성격에 맞는 투쟁을 하는겠어요? 이런 거는 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패한 지도부를 갖다가 제대로 도려내겠다. 그래서 지금 이 노조 이 개혁 차원에서 맨 먼저 지금 제기되는 것이요, 회계의 투명성이에요. 그래서 투명한 노조. 그래서 지금 이제 회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 법적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우리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의 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 체제 문제를 갖다가 이 법으로 강제하게 만들고 기존의 썩은 부정부패의 노조 이 문제는 별도로 강력하게 국정 농단 적폐청산 이 차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문제. 왜냐하면 우리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 수출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드라이브를 아주 강력하게 어그레시브하게 지금 걸겠다. 그리고 이제 수출 드라이브만 거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코리아를 강력한 기치를 내고 내년에는 뛰겠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수출해서 물건을 많이 팔고 다른 한쪽으로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만들어서 이 말하자면 이게 뭡니까? 이 스타트업 이 벤처기업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벤처기업을 요즘에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타트업 코리아라고 할 정도로 이 대대적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여건이 지금 어려워지는데 이 돌파구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 이 정책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나가냐면요. 지금 이제 금융 부실이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금융 부실 왜? 고금리 때문에. 그래서 고금리 때문에 가계하고 기업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계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그리고 금년에 환율과 물가는 비교적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요. 내년에 이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도 적극 추진하겠다. 예, 그리고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또 계속 챙겨 나가겠다. 그리고 또 이 규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두도록 하겠고, 이 R&D 개념에 대해서도요, 기술 산업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재부 보고와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강조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도요, 이 노조의 불법 파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강한 강경 조치, 이제 대통령의 지침을 받들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강력히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건설 노조에서의 비리 현장, 비리 그리고 이제 상황들, 이거는 그야말로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 노조의 이 불법 행위 현장에서 이거는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는 단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부는요, 경찰하고 함께 지난 내년 6월 25일까지 이달 8일부터 200일간을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내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건설 노조의 여러 가지 이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특성이고요. 문재인 정권과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면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가 많으냐? 인력 채용 단계부터 장비 사용, 그리고 도급회사 선정에 이르기까지 건설 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행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대형 건설사 모임인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6월에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그 다음에 고용부, 노동부, 법무부 이런 데 탄원서를 냈는데, 이 탄원서에는요, 이 건설협회 회원사의 3분의 2인 8,672개 업체가 서명했어요. 이 정도로 이 건설 노조의 불법 비리 활동이 많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라 하냐? 노조원 채용, 즉 자기 노조원 채용을 갖다가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그리고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는 노조 전입료, 원래비 급행료를 또 요구하고, 그리고 불법 처리 외국인을 세출한다고 하면서 이 신분 검사까지 실수해서 이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형식의 이 법 위반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의 노총들, 즉 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에 뭐라 그럴까요? 이전투 현상, 이권을 둘러싼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원희룡 이 국토부 장관이 강력히 이거를 이제 법으로 다스려 나갔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반드시 이행을 차질 없이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더 디지털 타임스가 19, 20일 이틀간, 최근에 이틀간 여론조사한 내용인데요. 여기 질문을 보면, 여기 이제 결과를 보면요, 잘하고 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9.4%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3, 15일 날 이 여론조사에서는 36%였거든요. 그래서 39.4니까 3.4%나 올랐어요. 그리고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6.5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추세를 보면요, 자, 34%에서 36%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36%에서 39.4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세 번째 주 여론조사 중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이 되겠죠. NBS 여론조사를 보면 거기에서도 긍정평가가 34%예요. 그러니까 30% 중반대로 흘러가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NBS나 한국갤럽이나 전부 다 이 진보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고, 그러다 보면 민주당 쪽에 기울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3, 4%씩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는 이 상승 기조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유형 변화를 살펴보면요,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한다는 이 일종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죠. 이게 32%고, 대선 때는 윤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46.2%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부정평가 높다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말이죠,
대선과 비교해서 지지 유형이 바뀌지 않은 거. 이게 78.2%입니다. 그리고 대선에서는 지지했는데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거는 14.3%. 예, 반면에 말이죠. 대선에도 지지하지 않았고 지금도 지지하지 않는다. 지금은 지지한다. 대선에서는 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지지한다. 이게 좀 바뀐 거죠. 이게 5.8%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이 옷값, 이게 참 말이 많고 탈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특활비로 샀느냐 안 샀느냐, 이게 이제 이 논쟁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을 보면 대부분이 이거 특활비로 산 게 맞아. 왜? 이거 뭐 정보 공개를 못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외교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 아니, 대통령 부인이 특활비로 옷 산 게 어떻게 국가 외교 안보하고 관련이 되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특활비로 산 게 맞네. 이게 이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특활비로 산 게 맞다라는 얘기는 이미 여러 번 보고가 됐습니다만은 왜 카드 같은 거를 놓아주고 굳이 현찰로 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현찰이 그냥 단순하게 뭐 일반 돈이 아니고요. 일렬번호로 쫙 되어 있는 빤빤한 신권으로만 또 샀다는 겁니다. 그 신권을 갖다가 그냥 일반 은행에서 나온 신권이 아니라 이 신권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신권이라는 거예요. 왜? 띠지가 이 한국은행에서만 쓰는 이 띠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관봉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봉권은 말이죠.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한테만 주는 게 이 관봉권이에요. 예, 공기업 이런 데 하고. 그러니까 이 돈은 개인이 이 관봉권으로 둘러있는 돈은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내는 돈은 이 빳빳한 관봉권으로 묶여있는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고 이거는 또 이 봉투에 탁 넣어서 줬다는 거예요. 보통 이 특활비 쓸 때가요, 이 새 돈이 많이 써지고 그 다음에는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게 통상적인 특활비의 지급 형태예요. 이걸 보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서너 가지 이유를 보면은 특활비로 샀을 개연성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누가? 이 구매를 잘 알고 있는 유명 이 브랜드 디자이너 A씨라는 사람이 김 여사가 옷을 살 때는 디자이너를요, 수석 디자이너를 청와대로 불러갖고 치수를 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벌 살 때는 3, 40벌씩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2번을 사는데 이 가을, 겨울하고 그 다음에는 여름하고 요렇게 2번, 가을, 겨울 시즌이 뭐 요즘 뭐 가을이 따로 있습니까? 더욱다가 그냥 바로 추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 한 요때쯤 해서 하나 사고 한 11월쯤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름, 하절기, 하복 딱 2번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6월 25일하고 12월 2일 날짜까지 딱 나와 있어요. 요때 옷을 2차례 걸쳐서 몇 벌을 샀느냐? 시청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37벌을 샀다는 겁니다. 그럼 돈을 얼마 냈느냐? 3,958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 이 A씨는요, 이 돈다발 사진, 그 다음에 포스 기록, 여기를 보면요, 3,958만 원이라고 하는 돈 액수가 딱 적혀 있고, 금액. 자, 그리고 현금이라고 거기에 체크가 딱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름이, 이 고객 이름에 김정숙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리고 고객 번호까지 있어요. 05431.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영부인이고, 영부인이다라는 말까지도 딱 써 있어요. 예. 애칭의 영부인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이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 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유명 브랜드의 디자이너 이 A씨가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요, 이게 이제 자유일보에 맨 먼저 폭로가 됐어요. 단독 보도로. 대기업 대표나 톱스타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한 번에 수십 벌씩 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합쳐봐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다 모두 합쳐도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이렇게 수십 벌씩을 샀다는 거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높은 사람들 부인이잖아요. 자기네 디자이너 집에 와서, 가게 와서 옷을 이제 치수를 대고 맞춤 작업을 하는데, 수석 디자이너가 청와대로까지 불러서 수석 디자이너를 가서 거기서 재고 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갑질을 했느냐. 그러면 이 옷을 딱 맞춰놓으면 또 누가 와서 귀신같이 가져가느냐.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린 30대 여성 C씨가 와서 가져가는데, 이 C씨는 누구냐? 이번 4월 달에 언론에 폭로됐던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김정숙 여사라는 것을 이 디자이너 A씨는요, 나중에야 알았다고 그래요. 나중에서야, 이 언론의 추적에 의해서 나중에서야 알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스타일리스트, 즉 단골 디자인의 딸은요, 명함도 직원한테 안 주고 또 소속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VVIP 의상 때문에 왔어요. 이러면은 알아서 딱 챙겨서 맞춤 옷을 줬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이 주로 고객들이 이제 고위층 부인, 대기업 대표, 재벌 회장 부인, 국회의원, 유명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단골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수석 디자이너가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이 옷을 재고 올 정도고, 이 한 번에 30-40벌씩이나 맞추고 나면 전부 현찰로 딱 주고, 이 현찰에는 이 한국은행의 이 관봉권으로 딱 묶여져 있고, 이거 뭐 이 정도면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물적 스모킹건에 충분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 검찰의 수사가 좀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결국은요, 이 관봉권죄로 지불됐다라는 사실까지 자유일보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이제 김정숙 여사, 이게 이제 특활비로 산 거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다음에 이게 왜 대통령실에서 부인한 거, 거부한 거, 공개를 거부한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항소심에 이 고등법원장이 이 영장만 내리면은 대통령 기록관 이거 다 뜯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뜯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김정숙 여사, 이 옷값,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그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그리고 유명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이 폭로했지 않습니까? 이 사진까지 다 공개하고, 이 정도가 되면 시민단체에서 이 별도로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민인 측에서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이 갈 때까지 간 참 이재명인데요. 자,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최고위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유족들의 깊은 고통과 절규가 들리지 않냐,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다. 국민의 고통,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것은 폐륜 정권이다. 야, 이 폐륜이란 말을 이재명이가 폐륜의 아이콘 아니겠어요? 자기 형수 욕설했죠? 이거 뭐 형수 욕설,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니까 그 정도 욕설 수준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폐륜 이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이태원 참사 갖고, 지금 이태원 참사 가지고 지금 누가 신현영이가 난리가 나가지고 매일같이 문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현영이에 오는 이 문매, 이거를 갖다가 차단시키기 위해서 느닷없이 지금 폐륜 정권이다, 이런 아주 치사한 용어를 동원해서 본인이 폐륜 인간인데, 인간 폐륜인데, 이거를 갖다가 거꾸로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재명의 꼼수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이야말로 폐륜의 아이콘 아니냐, 이재명이가 폐륜을 언급하니까 참 개탄스럽다. 폐륜 하면 제일 떠오르는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인데, 본인 가족의 아픔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국민 고통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이천 물류센터 화자 당시에 떡볶이 먹방을 찍었던 이재명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재명은 말을 뱉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고 말할 자격에 대해 좀 고민 좀 하라. 이거는요, 작년 6월에 이제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제가 났는데, 황교익이하고요, 떡볶이 먹는 먹방 유튜브를 올려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동혁 원내 대변인인데요, 이재명이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언급하면서 폐륜 정권을 운운했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며 막말을 쏟아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인륜을 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재명이가 직접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희생자 사진과 명단 확보를 모호한 것이 언론에 노출된 바 있는데, 이걸 보면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정치적으로 이해하는데 혈안이 낸 게 누구냐? 바로 민주당이다. 이 점을 직격하고 나섰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현영이가 이제 구급 닥터카로 현장 도착한 것과 관련해서요, 인륜을 들먹이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이재명의 말대로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금 비판을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 장동혁 대변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도 정말 이거 뭐 아무리 민주당 인사들이 그야말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로남불의 선수들이 거기 많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같이 이렇게 폐륜 인간이 누군데요? 폐륜 정치인이 누구예요? 이거 이재명이 본인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한테 폐륜 정권이라고 욕하고 있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재명 뻔뻔스러운 거 이거 빨리 소환을 하십시오. 예, 대책이 없네요. 아주 피곤하죠. 예, 이걸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